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한국학원의 대표 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좀 한번 세게 치시죠. 앞에가 사실은 좋은 정보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뒤에는 조금 저 정보의 질이 떨어질 텐데 괜찮겠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좋아요. 그 뒤에 좀 분 이쪽으로 오시죠. 앞에 앉으시면 훨씬 좋은 정보들이 전달될 겁니다. 거기 뒤도 이쪽으로 오시죠. 네. 괜찮아요? 오늘 사실 저 만석이라 마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늦으셔서 그런지 아마 만석이 될 거라서 이따가 저 이렇게 늦게들 오시게 되면 앞으로 나오시게 되면 좀 진행이 좀 불편해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저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고 그에 따른 이제 고등학교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설명회를 갖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설명회를 굉장히 좀 자주 갖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에는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의대 또 자사 특목고 대비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렇게 1시부터 해서 고등학교 이제 직전에 임박한 중3 학생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제도들이 바뀌는 입시 제도들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가져왔고요. 실제 저희들이 처음에는 저희들 2017년도 12월 28일에 와서 개강을 했는데 세종시의 그런 교육 입시 교육 현장의 인프라가 매우 척박했죠. 그래서 이런 입시 제도나 정보가 전략이 우리 아이들의 입시 결과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매우 약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좀 앞장서 보자. 세종시 교육 환경을 좀 개선을 해보자 해서 나섰었는데 그때는 참 용기가 좋았습니다. 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자신이 있었던 건 아닌데 미흡한 것도 있었고 좀 미숙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차를 거듭할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저희들이 하는 이런 설명회가 참 방향도 좋고 호소력도 있고 또 실제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흔히들 설명회 하면 서울에서 이렇게 강사들을 모셔다가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세종의 그분들이 세종의 교육 현장을 잘 알 수가 없고 이렇게 교육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런 설명회가 되기 어려운데 저희는 모든 선생님들이 세종에서 이렇게 직접 학교들을 맡아서 강의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감 있는 그런 설명회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들을 갖게 됐고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호응이 있어서 한 3년 전부터는 아름동 주민자치회에서 좀 함께 좀 하자 해서 매년 9월 첫째 주 토요일에 아름동 버컴에서 아름동 주민들뿐이 아니라 세종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0여 분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성과가 좋다.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의 이런 학부모님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설명회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세종시 입결도 굉장히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세종이 그 시절만 해도 입결로 얘기하면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거의 꼴찌였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게 얼마 전 얘기거든요. 근데 해가 지나면서 지금은 세종이 입시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핫플레이스를 등장을 하고 있죠. 학부로서도 머지않아서 대치, 목동, 중계, 그다음 대전, 둔산, 대구, 수성 이런 데에 버금할 필적할 그런 학군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종의 입시 교육 현장이 달라집니다. 실제 여러 제도들이 지금 세종에 마치 맞춰진 듯한 이번에 의대라든가 그런 어떤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런 세종 입시 교육 현장에 유리한 아주 엄청난 혜택이 오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 2, 3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엄청나게 지금 세종의 입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시 교육 현장에서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내신 경쟁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종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 2등급을 맞아도 내신 2등급이 크게 어렵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1등급 나오면 잘하는 학생이구나 이렇게들 했었는데 지금은 모의고사 1등급을 맞아도 내신 2등급이 보장이 안 된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과거에는 1등급 학생은 거의 1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등급 학생이 3등급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그 오르내림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정도로 이제는 상위권 경쟁이 치열하다. 그 다음에 중위권도 대폭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서 정말 이제 상담을 할 때 보면 미리 알았더라면 굉장히 괜찮은 학생이 너무 늦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서둘러 주시면 아마 고등학교에 가서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저희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학원에서도 연이어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의대를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세대 의대를 합격을 시켰고 금년에는 건대, 충주 의대를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도 심심치 않게 가고 있고 연대, 부대 이런 데들이 심심치 않게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학원뿐이 아니라 세종의 입시 교육 현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바뀌고 있고 성과가 좋게 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인사를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설명회가 오늘 대입 제도 분석에 대해서 고교 학점제라든가 이런 걸 망라해서 아마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별로 교과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간략하게 축약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국영수 과학 중에 과학 선생님은 참여가 불가하시고 국영수 이렇게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대입 제도 분석에 대해서 우리 조승국 강남 한국입시전략연구소 소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강남 한국학원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조승국입니다. 저는 주로 거의 메가스터디에 있었고요. 메가스터디의 1.5세대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강을 좀 오래 했고요. 네. 그리고 그 학원에서 입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었죠. 남인공 소장님을 좀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TV 많이 나오시는.
그 남인권 소장하고 같이 컨설팅을 좀 많이 했죠. 예, 그리고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회 다니고 있는 주요 내용은요, 거의 의대입니다. 의대에 대한 설명회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설명회가 고교 학점제의 변화죠. 그래서 오늘은 자, 오전에는 이제 의대에 대한 설명회를 했고요. 오늘은 지금 현재는 중3 고교 학점제에 따른 내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 대입 전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대입 전형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시가 되는 거겠죠. 수시, 그리고 여기는 정시겠네요. 수시와 정시의 차이는요, 예, 수능을 보기 전에 지원하면 수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을 다 보고 나서 성적에 따라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정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이 있는데, 이건 이제 고3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니까 제외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예체능 학생들한테 필요한 실기 전형이라는 게 있겠죠. 그것도 제외를 할게요. 예체능도 이제는요, 완전히 극명하게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방대는요, 거의 대부분 미대들이 뭐 예체능 쪽에 예를 들면 미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서울권에 있는 미대들은요, 거의 다 내신입니다. 실기는 거의 반영을 안 해요. 홍대는 아예 수시에서, 홍대가 제일 핫한 곳이잖아요, 미대에서. 근데 수시에서 실기 전형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미술 관심이 있다, 대학에서 우리가 가르치겠다, 미술은. 근데 미술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론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애들이. 이론은 그림은 잘 그리는데 설명을 못 알아듣는 거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실기는 어차피 다 관심이 있지 않냐, 거기도 뭐 비슷비슷하지 않냐, 실기는 대학에서 가르칠 테니까 성적을 받아보라는 겁니다. 성적. 그래서 서울권은 다 성적입니다. 근데 지방권은 실기입니다. 실기.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는 공부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건 빼고요. 그러면 크게 대입 전형이라는 게 수시와 정시라는 게 있는 건데, 수시는 다시 크게 교과 전형, 그리고 학종이라고 불리는 종합 전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겠죠. 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교과가 내신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그러니까 총 10번의 시험이겠죠. 1학년 때 1학기, 2학기 두 번씩 해서 4번, 2학년 때도 4번,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 2학기는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3학년 2학기도 반영이 돼야 돼요. 근데 재수생들은 전부 다 수능을 도전하는 학생들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렇다면 총 10번의 시험에 내신 평점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 내신 평점을 가지고 만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하는 건데, 이제 궁금하신 점이,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대가 돼야지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2.0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2.0 이내에 있어야지만 서울권에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2.0을 벗어나 버리는 순간 지원 자체가 안 되겠죠. 물론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봐야죠. 하물며 만약에 3점대에 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3점대에 있다고 한다면 수도권에, 서울에 예를 들면 서경대라고 들어보셨나요? 한성대, 그죠? 무조건 안 됩니다. 다 떨어집니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천대 절대로 되지 않죠. 아주대, 인천대 아무 데도 안 됩니다. 3점대를 벗어나면 일단 서울권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점대 안에는 있어야 된다. 그럼 2점대라는 그 범주가 어느 정도의 범위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무조건 교과 성적이 중요하다. 3학년 1학기까지. 그래서 2.0 그 언저리에는 있어야 된다. 그 안쪽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이라면.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1점대 중반, 뭐 1.5다, 엄청나게 상위권 학생이겠죠. 그럼 그 학생은 무조건 합격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거의 대부분 수능 최저에서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수능 최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성적, 다시 말해서 2등급 이내에 있는 거, 그것도 안 되면 진짜 공부 안 하는 학생이에요. 고교 학점제 내에서는 2등급 안에 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300명 정도가 대부분 넘거든요. 세종시 고등학교 15개 대학이 국제대 뺀다면.
여기 국제고 빼고 뭐 일부 해밀고 빼고 한다면 대부분 300명이 넘던가 거의 300명 근처인데 300명이라면 3분의 1, 100등 안에 있으면 2등급 이내에 있는 거예요. 100등도 못한다. 3분의 1도 못한다. 그럼 못 들어간다고. 지원이 안 된다고 봐야죠.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니 300명 중에 100등 안에도 못 든다. 근데 어떻게 16개장 이름만 되면 다른 대학에 어떻게 원서를 쓸 수 있냐는 거죠. 범주를 이렇게 넓혀놨는데 300명 중에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아닌 현행 입시 체제로 본다면 300명 중에 33등 안에 있어야지 서울권이에요. 33등. 지금은요.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서울권에 쓰려면 전교 33등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고교 학점제 내에서는 2등급 범위를 105등까지 벌려놨단 말이에요. 105등까지 되면 2등급 줄게 라고 했는데 그 안에도 속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뭐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전국에 2등급 범주 안에 다 들어옵니다. 진짜 많은 학생 들어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학생들 뽑을 수 있어요? 이미 서울권에 있는 대학 정원을 초과하게 되는데 넘어서요. 그렇다면 당연히 대학 측에서는요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도 현 입시 체제에서 수능 최저는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그러나 더 높인다는 거죠. 매우 높이는 겁니다. 엄청나게 높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갖고도 불안하다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현행 입시 체제입니다. 그럼 고교 학점제 내에서 이 대입 전형에 서류를 추가하거나 또는 일부 대학은 면접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 모집 요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5월부터 나오기 시작하겠죠. 나올 텐데 자 5월이 되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저도 그렇고 전문가들 얘기는 이거 갖고는 변별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조건 대학 측에서는 서류 또는 면접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근데 이 면접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학교에 왜 지원했느냐, 와서 뭐 할 거냐라는 그런 면접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신청 면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면접은 다양하게 이루어져요. 의대 면접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인데 일반 대학에서의 면접은요, 뭐 높은 대학일수록 아마 논술형 면접을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도 실시되고 있고요. 일부 대학은 그런 논술형 면접, 제시문 면접이라고 하죠. 그런 면접, 그 다음에 생기부를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학교 생활을 다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을 모집하겠다.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학생 종합전형은 마찬가지 교과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학생부 교과에 비해서 학종은 조금 더 여유가 있죠. 아까는 2.0 안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과 전형은. 근데 학종은 2.0을 벗어나도 그래도 되는 거죠. 근데 3.0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도 2.0을 조금 벗어나도 그래도 허용해 주겠다. 그러면 갭이 좀 생겼죠. 이 성적과 이 성적은 이게 좀 낮고 이건 좀 높아야 되고요. 그럼 뭔가 메꿔지는 게 있어야 돼요. 구할 수 있는 게. 그게 비교과, 이게 서류입니다. 서류. 생지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서류가 이 교과에 비해서 더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겁니다. 거기에 원래 있었고요. 면접은. 학종은 전부 다 면접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요. 다시요. 교과 전형은 면접과 서류 같은 것들이 추가되는 거고요. 없었던 게. 이건 존재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것도 존재하고 있었고 이것도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존재하고 있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었다. 자, 그런데 지금 고교 학점제 내에서는 수능 최저 이건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게 도입되는 거죠. 이제 수능 최저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유는요. 요거 갖고는 변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 때문입니다. 다 교과. 이 교과가 고교 학점제 내에서는요. 너무 유명무실해졌어요. 예전에는 고교 학점제가 아닌 현행 입시체제에서는 9등급제가 요구됐기 때문에 이것 갖고도 꽤 많은 학생들을 일단 변별해낼 수 있어요. 1차적으로. 근데 이걸로 이제 변별이 안 되니까 추가적인 걸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거 원래 있었던 거고요. 수능 최저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재학생들, 난다 긴다 하는 그 재학생들 1점대 안에 있는 학생들이 교과에 많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고요. 현행 입시 체제에서. 자, 그런데 재학생들의 절반은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춥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죠. 왜 그럴까요? 이해를 한다면 정말 상위권이에요. 누구나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다 인정하고 있는데 막상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는 거의 절반의 학생들이 50%다 이학은 없어요. 주요 대학교는 다 50% 이상입니다. 재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다 떨어지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신만 준비하는 겁니다. 내신. 수능을 준비 안 하는 학생들. 왜냐하면 어느 고등학교도 내신은 준비하지만 수능을 준비해주는 학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느 고등학교 수능은 따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과 내신은요 또 별개입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요. 물론 수학은 약간 대동소이한데 국어라든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그러니까 내신 따로, 수능 따로. 그러니까 내신 잘하면 그냥 당연히 국어, 수능도 잘하느냐? 완전 별개입니다. 완전. 따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 그러니까 내신만 준비하는 학생들이죠. 내신만. 좀 특이한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한양대학교는 유일하게 16개 대학 중에서 요 교과전형에 수능 최저가 지금 현재 없는 유일한 대학이에요. 한양대는 교과전형에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입시 제도 하에서 한양대는 교과 100입니다.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습니다. 한양대는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그런데요 합격한 학생들의 입결을 보면은요 충격적이죠. 1.2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한양대 교과전형에 합격하고 있죠. 그럼 단순한 생각을 해보세요. 한양대 1.2 학생들이 붙고 있다? 교과전형에 1.2면은요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의대 합격선이에요. 의대 1.2면은요 전교 1, 2등을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 학생들이니까 그럼 의대 지원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정말 한양대가 좋아서 뭐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의대를 굳이 지원하지 않고 치대, 수의대, 약대를 지원하지 않고 굳이 한양대를 지원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아는 겁니다. 고3 정도 되면 누구나 다 알아요. 내가 내신 성적은 좋은데 다른 대학에 지원하면 수능 최저를 맞출 자신이 없다는 거죠. 수능을 맞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양대에 몰리고요. 그렇게 몰리다 보니까 입결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한양대는요. 그걸로 돈 많이 벌죠.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몰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능 최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학종에도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수능이 매우 중요해졌고 어려워졌습니다. 중요도가 커졌고요. 또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정시는 수능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행 입시는요. 근데 이제는 불가능하죠. 뭐가 추가됐어요? 서류와 내신이 추가됐습니다. 다 추가됐어요. 정시 전형에서도 고교 학점제 내에서는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부담은 매우 커졌습니다. 생기부 관리 해야 되고요. 내신 관리 해야 됩니다. 현행 입시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서울대와 고려대는요. 서울대 고려대는 정시 전형에서 내신을 20%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와 고려대는요. 다시 말해서 서울대와 고려대는 수능 아무리 잘 봐도 학교 생활을 등한시하는 학생들은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요구하는 거죠. 너 내신 성적도 한번 보여줘봐라. 수능은 엄청나게 잘 보면 알겠는데 너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 점검해 보겠다. 그래서 서울대와 고려대는요. 내신 20%를 반영해요. 20% 반영하면 내신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이건 수능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고 고교 학점제 내에서는 이제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요. 전부 다 내신과 서류는 반영하겠다는 거죠. 이미 연대는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발표를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연대는요. 없었어요. 서울대와 고대만 20% 반영했었는데 고교 학점제가 이제 중3부터 내년에 시행되는 거잖아요. 전면 시행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연대는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중3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 순간 우리 학교도 교과 전형에서 요 종합 전형에서 내신을 20% 반영하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그러면 자, 서울대 연고대 이미
정시전형에서 내신 20% 반영한다고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서성아리, 중경외시, 건동홍수 이 대학들은요. 비율이 몇 퍼센트 반영될까가 궁금한 거지 될까 안 될까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몇 퍼센트 부담감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몇 퍼센트 반영할까 이것만 이제 저는 관심이 있는 거죠. 뭐 건대 같은 경우에 한 10% 또는 5% 그것도 부담이지만 좀 낮춰줄까? 다른 학교들도 다 20%에 맞춰버릴까? 그게 궁금한 거지 이 학교도 내신을 반영할까?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다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더 높은 대학들은 생기부도 보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요. 내신, 수능, 그리고 생기부 전부 다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고교학점제라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기초 소양,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이라는 말을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게 공통 과목을 지칭하는 말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이룰 수 있는 공통 과목을 바탕으로 해서 2학년 때부터 자신의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뭐해라? 선택해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는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 1학년 때는 공통 과목. 이게 기본이 된다.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공통 과목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을 선택해라. 그래서 총 192학점을 취득하라는 거죠. 그러면 졸업시켜 준다는 겁니다. 192학점을 이수해야 돼요. 자, 이 192학점을 미리 이수해서 조기 졸업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고3 과정 다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 졸업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더 192학점 초과로 학점을 이수하는 건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이익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192학점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네. 더 이수하겠다고 고집하는 학생들이 없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없겠죠. 아무 이익이 없으니까요. 자, 그럼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92학점은 누구나 맞추는 겁니다. 졸업 안 시켜주지 않아요. 단 한 명도 192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정말 이대로 한다면 192학점이 안 됐다. 빠꾸 났다. 그러면 재수강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졸업이 안 됐다. 그러면 졸업 못하니까 1년 후배하고 같이 생활을 한다? 있을 수 없겠죠. 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자, 아무튼 192학점인데 중요한 건 1학년 때 공통과목, 2, 3학년 때 선택과목. 근데 이미 192학점은요. 2학년, 1학년, 2학년 때 이미 거의 한 80%는 다 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3학년 때는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3학년 때는 선택 과목밖에 없는데 선택 과목도 아주 일부만 있습니다. 일부만. 왜냐하면 수능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능 준비를 시키는 게 아니라 수능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죠. 수능의 중요도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고3 정도 되면 이제 너희들 학점 거의 다 이수해놨다. 몇 개 안 남았다. 요거 그냥 천천히 하면서 수능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1, 2학년 때 이미 대부분의 학점은 취득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거의 한 80%는 취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의대든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든 다 똑같은데요. 차이가 있다면 다 성적의 차이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교과가 174학점. 여기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이 18학점이죠. 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교과 중요하지만 창제활동, 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등한시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18학점, 이게 동아리 활동이 9학점 들어가요. 근데 동아리 활동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건 집단 활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아리든 반드시 한 개의 동아리 활동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중학교도 똑같죠. 중학교 때도 모든 학생들은 다 동아리 활동을 하나씩은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 학교 동아리 어떤 동아리든 반드시 하나는
해야 된다. 그래서 구학점을 이수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요. 지금도 이것도 좀 중요한 건데 만약에 고교학점제 내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순간 이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거 재밌겠는데 연날리기 동아리 뭐 있다 한들 있다면 연날리기 해볼까? 뜨개질이나 한번 배워볼까? 뭐 뜨개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 좀 보니까. 자, 그런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중학교 때 하는 얘기고요. 뭐에 맞춰야 돼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역사 쪽에 관심이 있고 그쪽을 희망하는데 진로를 그쪽으로 잡고 있는데 뜨개질을 한다 동아리? 그럼 안 되죠. 역사 탐구반 이런 데 들어야죠. 당연한 겁니다. 무조건 진로에 맞춰야 됩니다. 동아리도. 만약 이공계 쪽이다. 그럼 과학 쪽에 맞춰줘야 되겠죠. 나는 어문계 쪽이다. 그러면 어문 계열에 맞춰야 되겠죠. 그죠? 우리 문학 읽기 뭐 이런 걸로 선택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동아리도. 자신의 진로에 맞춰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진로 적성 탐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개인 활동이에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건 개인 활동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진로와 적성 탐구라고 돼 있죠. 이게 9학점입니다. 9학점인데 이건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생기부에 기록되는 겁니다. 물론 동아리 활동도 생기부에 기입이 돼요. 다 기입이 되는데 잘 써줍니다. 선생님들이 잘 써줘요. 그런데 요건 담임이 써주는 거거든요. 담임한테 내가 어떤 진로 탐구 활동을 했는지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여기 말 그대로 진로와 적성이죠. 말 그대로 진로. 앞으로 내가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겠다와 관련된 탐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독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책입니다. 책. 관련된 책을 읽는 거죠. 책. 그 실제 읽어야 됩니다. 진짜로 읽어야 돼요. 예. 나중에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써면 저 읽었는데요. 그럼 선생님이 써줄 거예요. 써줬는데 예. 검증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입학사정관들이 전부 다 확인합니다. 아이고 프로들이에요. 몇 번 질문하면 아이고 얘 안 읽었구나. 금방 압니다. 그 책을 읽고 이해했느냐를 점검하진 않아요. 그 책 이해했나? 얘가 얼마나 이해했지? 이걸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책들을 읽었어? 정말 관심이 있구나. 우리 과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책들을 읽었구나 라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정도. 공부하랴 뭐하랴 입학사정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야 그래도 이런 책들을 읽어나갔구나. 이게 관심이 있는 거지 얼마나 이해를 많이 했지? 라는 건 관심이 없고요. 그걸 점검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책 읽어야 됩니다. 관련 책을 읽어줘야 돼요. 그럼 어떤 책이 좋은 책이고 관련 있는 책이야? 라고 또 하실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담당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무조건 여쭤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자 전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막 해놨어요. 잘했습니다. 막 책도 진짜 읽고요. 생기부 정말 예쁘게 잘 꾸몄습니다. 잘했어요. 네. 누가 봐도 열심히 책도 읽고요. 근데 성적이 하위권이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성적이 안 돼버리는데. 전제는요. 일단 성적이 됐다는 전제예요. 그리고 성적이 안 된 애들은 이걸 그렇게 공부하지도 않죠. 그걸 갖추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 정도는 알아요 애들도. 내가 이거 갖춰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갖출 생각도 안 하지만 상위권 학생들은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은 성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쪽을 희망하는데 어떤 책이 있을까요? 공부나 해 임마 이렇게 되겠죠. 공부나 해. 공부가 됐다. 그래? 와봐라. 그렇게 해서 그 학생은 관심을 가주죠. 왜냐하면 그 학생은요 좋은 데 입학해서 우리 학교의 이름을 빛내줄 학생이니까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무조건 성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성적이 됐을 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학점을 챙겨줘야 된다. 그리고 이 174학점은 거의 대부분 1, 2학년 때 전부 이수하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뒤에 보시면 그러면 내신의 변별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 왜 떨어지냐? 현재 고등학교 1, 2, 3학년 현재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은 9등급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등급제에서는요 1등급이 제가 지금 너무 빠르나요? 시간이 너무 한정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넘쳐나는데 시간은 너무 제한적이라서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자 지금 현재는요 1등급이 4%입니다. 100명이라면 1등부터 전교 4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7%, 그 다음이 7%, 누적되면 11%겠죠. 다시 말해서 5등부터 100명 기준 5등부터 전교 5등부터 11등까지가 2등급입니다. 만약에 300명이다. 지금 대부분 300명이 넘던가 300명이니까 300명이라면 33등 안에 있어야지만 2등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돼야 인서울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 힘들지 않겠냐고요. 전교 300명 중에 33등 안에는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내 시험만.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만으로도 학생들을 변별할 수가 있죠. 정말 잘하는 학생이구나, 공부 잘하는 학생이구나,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학생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요. 자 그런데 이제 5등급제로 개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는 순간 1등급의 범위가 10%로 늘어났어요. 2배 이상 늘어났죠. 즉 100명이라면 4명이었는데 이제는 10명. 300명이라면 12명이었는데 1등급이 지금은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는 거죠. 3배가 는 거잖아요. 2배, 3배가 는 거잖아요. 300명에서 12명이 지금 현재 10%니까 300명이라면 30명이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는 겁니다. 이렇게 벌려놓은 거죠. 이 안에는 들어오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학생 수가 너무 줄고 있기 때문에 9등급제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왜냐면 쪽수가 많을수록 등급 따기가 유리해지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 4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교. 300명이라면 그래도 12등이라고 좀 벌어졌잖아요. 조금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쪽수가 좀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9등급제를 유지할 수 없어서 5등급제로 개편을 했어요. 근데 2등급, 잠깐만 2등급이라고 했죠. 2등급이면 24%, 누적이 34%예요. 그러니까 1등부터 100명이라면 1등부터 10등까지는 1등급, 11등부터 34등까지는 2등급. 그러면 300명이라고 한다면 100등이 넘겠죠. 100등 넘어도 100등 가까이만 돼도 2등급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누적이 돼버리면 어마어마하죠. 3등급까지. 그럼 3등급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150등 밖에 있어도 3등급인데 50%만 돼도, 그러니까 150등만 돼도 3등급입니다. 그냥 중간밖에 못한 거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3등급.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물며 충북, 충남도 힘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충북대, 충남대도 힘들다. 어마어마하게 내신은 벌려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내신 따기가 쉽냐? 또 그건 아니죠. 그 안에서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죠. 범위는 늘려놨지만 그 범위 안에 들어오기 위한 경쟁은요 또 치열하게 일어나야 되겠죠.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요.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쉽게 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이 자 100명이었는데 딱 10명만 1등급을 줘야 되는데 만점자가 20명 나왔다. 그러면 그 학교는 1등급이 없어지는 겁니다. 2등급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진짜 그런 학교가 존재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9시 뉴스에 나옵니다. 세종의 모 고등학교는 이번 시험에 1등급이 없다. 1등급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학교는 서울권의 학생들 보낼 마음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등급 자리가 없으니까 경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학교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범위는 넓혀놨지만 그 범위는 그 1등급 10%, 나머지 33% 이걸 맞춰줘야 됩니다. 학교는요. 그러려면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줄로 줄 세워야 되는 거죠. 시험을 어렵게 내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또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기존의 9등급제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특목고 자사고의 인기가 올라가 버린 거죠. 단순하게 특목고 자사고 인기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 5등급제로 개편됐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신의 부담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언급할 수가 없는데 특목고 자사고는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유불리는 반드시 존재하죠. 아니, 정부가 무조건 특목고 자사고에 유리하게 만들어놓지는 않습니다. 유리한 게 생겼다면 불리해진 것도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그거에 도움을 받고 싶으면 따로 그 학원 측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제가 너무 주위에 많이 들어가지고 특목고 자사고의 인기가 올라간다더라. 맞습니다. 예. 그럼 우리 아이를 특목고 자사고 공부 잘하는데 특목고 자사고로 보내는 거 어떠냐? 그러면 이제 제가 제안을 하죠. 이런 거 확인해 봐라. 무조건 보내면 안 된다. 큰일 날 수 있다. 여기 국제고 있잖아요. 국제고 100명입니다. 100명. 예, 내신 부담 아무래도 좀 줄어들었죠. 그럼 국제고 막 보내려고 하시잖아요. 가까운데 막 공주 사대라든가 아니면 뭐 한영 아니면 뭐 여기 천안 북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좋은 학교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아이하고 맞냐는 거죠. 그 학교는 좋지만 우리 아이하고 맞느냐?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가서 정말 경쟁할 수 있냐는 거죠. 경쟁 안 되는 순간 걔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국제고 100명 중에 한 30명 가까이 서울권에 보냅니다. 많이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아른고가 대략 한 30명, 35명을 서울권에 보내고 있어요. 많이 보내는 겁니다. 300명 넘거든요. 380명인데 한 35명에서 40명을 주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보내요. 많이 보내는 겁니다. 근데 300명이 넘는 데서 35명, 40명을 보내는 거고 국제고는 100명 중에 30명을 보내는 거니까 엄청 많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남의 70명은요? 못 가는 겁니다. 국제고라고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안 부교고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애들 많지만 전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걔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학년 때 이미 1학년 끝나는 순간 많은 학생들이요 그냥 손 놔버리는 게 특목 자사고입니다. 2학년고 붙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2학년 때부터 그냥 자포자기 하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위험성이 없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특목 자사고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내신 따기 좋대더라, 나아졌대더라 이걸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지금 애가 어느 정도의 실력된지를 정확하게 객관화시켜줘야 돼요. 잘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특목고 자사고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경쟁이 높지 않습니다. 올라간다 한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 조금 잘하면 들어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말 잘하냐는 거죠. 정말 그 안에서 잘하는 거지. 그 중학교 내에서 전국 단위의 성적을 가지는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냐는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위에서 잘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내면 낫겠지가 아니라니까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의 성향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시라고 그래요. 저는. 어떠냐? 만약에 밀렸을 때 멘탈 유지할 수 있는 애냐? 무너질 수 있느냐? 무너지는 애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정받았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 주위의 친척들, 엄마, 아빠, 친구들 잘한다 우쭐우쭐 했는데 거기서 무너져버리는 순간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애들은요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안 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그러면 패짱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건데 자 아무튼 이렇게 범위가 넓어졌다. 자 그리고 이건 대학 측에 넘어가는 성적표인데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모든 과목에 다 기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절대평가, 상대평가. 자 근데 절대평가 이건 무시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무시해요. 중요한 건 상대평가. 다시 말해서 등급입니다. 등급만 여러분 그 어머님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50명이라는 어떤 특정한 선택 과목을 신청한 학생이 50명입니다. 선택 과목 50명인데 너무 시험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시험이. 그래서 90점 넘는 애가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얘는 90점을 넘었으니까 A를 받는 겁니다. 90점 넘었으니까. 그리고 얘는 당연히 1등급이겠죠. 근데 나머지 애들은 80점대, 뭐 70점대, 뭐 60점대도 있겠지만 너무 어려워서 80점대 후반을 받는 애가 9명 있었어요. 이 9명은요. B죠. 80점대를 받았습니다. B입니다. 하지만 이 9명 중에 50명이잖아요. 1등급은 10%라니까요. 그럼 5명만 1등급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80점대에 있는 B를 받았던 9명 중에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애 4명 있겠죠? 4명이 1등급. 나머지 5명은요. B를 받고 있지만 그죠? 2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2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B를 받았다, A를 받았다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 거꾸로 얘기하면 시험이 쉬워서 A를 받은 학생들이 90점 넘는 애들이 10명이 있었다. 그런데 50명이니까 10명이 90점 넘었으면 A를 받아야죠. 다 A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5명은 1등급, 나머지 5명, A를 받았던 5명은 2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대학에서 보는 건 등급이 아니다. 이 성취도 평가가 아니라 등급을 보는 거죠. 몇 등급짜리냐? 몇 등급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무조건 병기하기로 돼 있습니다. 성취도 평가와 상대 평가. 자,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고요. 표준 편차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표준 편차가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대입 전형에서 내신이 대학 측에 넘어갈 때 표준 편차는 절대 빠진 적이 없습니다. 표준 편차를 안다는 건 대학 측에서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학교냐 아니냐를 이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막아놨습니다. 표준 편차는 빠졌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은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에 있는 학생이야 아니면 일반적인 학생이야 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성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성적만 넘겨라. 성적만 넘겨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건 그래도 요 안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300명이라면 100등 안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있어줘야 된다. 3분의 1 안에는 있어봐라. 이렇게 벌려줬으니 라는 거죠. 그것도 안 되는 학생들은 중하위권으로 이제 밀려나는 거고 서울권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많지 않나요? 100명이라면 100명만 잡아도요. 전국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인원이 많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다 2등급 안에 있는 학생이니까 다 괜찮은 학생들이겠네요. 그럼 그 학생들 어떻게 서울권에 다 몰려가요? 이미 입학 정원을 넘어섰는데요. 초과됐는데. 불가능하잖아요.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걸러야죠. 또 걸러야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수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 체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학종도 안 되고 교과도 어쩔 수 없이 수능 체제를 넣어버리는 거고요. 수능 체제도 불안하니 서류와 면접을 추가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제 거기 학점 면에서는요. 자, 근데 수능의 중요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근데 수능까지 변화를 심하게 줬죠. 매우 심하게 변화시켰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자, 현행 입시 체제에서 국어와 수학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은 1, 2, 3학년 학생들은 이 체제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수능에서 국어는 공통 과목, 독서와 문학이라는 공통 과목을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화작과 언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었습니다. 선택.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하나는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요, 이 선택 과목 두 과목 이것을 전부 다 공통 과목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라는 겁니다. 선택할 수 없다. 화작도 하고 문법이라는 언매도 모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시험 봐야 된다. 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거죠. 안 해도 되는 과목이 늘어버렸으니까요. 굉장히 힘들어진 겁니다. 특히 문과 학생들은 거의 다 화작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들, 뭐 예를 들면 지금 체제에서 의대 지원 학생들은 100%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언매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왜? 언매가 월등히 어렵거든요. 화작에 비해서 월등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언매를 학생들이 선택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중하위권 애들은 대부분 언매 포기입니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화작을 선택했었어요. 네, 작년 충격적인 결과인데 수험생의 작년에 수능에서 언매 선택자 매우 어렵습니다. 27% 학생들만 선택했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다 화작을 선택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 내에서 수능 볼 때 이제 없다. 언매, 화작 모두 하라는 겁니다. 모두 준비해라. 자, 수학 심각하죠. 수원, 수투가 공통이었죠. 수원, 수투. 그 다음에 확통, 미적, 기하 선택이에요. 세 개의 선택 과목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수능이 바뀌었죠. 자, 대수가 수원, 수투가 미적, 원입니다. 용어가 바뀌었어요. 용어가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용어 바뀐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네, 인정받습니다.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그죠? 엄마 나 대수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대수가 뭐야? 엄마랑 얘기 안 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아, 대수? 그럼 너 미적은 되니? 엄마 뭔가 알죠.
기한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니?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죠? 마냥 어리지 않아요. 아이들 크면 특히 엄마들은 감당이 안 됩니다.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자, 대수, 수원, 수투, 미적 원.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확통만 들어갔습니다. 수능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은 수원과 수투와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원, 수투, 미적, 원, 그다음 대수, 확통 이렇게 세 과목을 수능 시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네요. 어렵다는 미적 2와 기하가 수능 과목에서 빠졌다. 맞습니다.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들어갔어요. 반드시 선택 과목에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 수능에서 빠졌지만 2학년 때 선택해야 되는 선택 과목에는요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매우 어렵습니다. 미적 2와 이 기하는요 상당히 어려운 수학입니다. 만약에 서울권에 있는 이공대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필수입니다. 필수. 이걸 선택 안 하고는요 아예 막아놨습니다. 대학 측에서요. 다시요. 기하나 미적 2 둘 중에 하나라도 선택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다. 선택 과목 안 했으니까 안 했겠죠. 그 학생들은 아예 지원 자격이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놓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반드시. 아니 진짜 하기 싫어서 안 해도 되냐? 안 해도 됩니다. 단지 안 해도 되는 거죠. 선택 안 하면 되는 거지만 그 말은 서울에 있는 이공대는 안 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조건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담이 늘었겠죠. 자, 그 다음에 영어와 한국사는요.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죠. 자, 그런데 탐구 과목이 어마어마한 변화죠. 대부분 이공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과탐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문과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사탐을 선택했었어요. 대부분. 자, 그런데 이번 개편된 수능에서는요. 공통사회, 공통과학 모두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공계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사탐을 준비해야 되고요. 똑같이. 그다음 문과 계열 학생들 거의 다 과탐 싫어하잖아요. 과학 못하겠다. 나는 문과, 나는 아예 그냥 뼛속까지 문과다. 과학 안 한다. 라는 학생들도 과학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죠. 모두 준비하는 겁니다. 모두. 그러니까 이제는 완벽한 문이과 통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는 분리되지 않는다. 모든 과목을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그냥 현상적으로만 봐도 학생들의 부담감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걸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더 이상한 현상은요. 앞에 자 1학년 때 공통 과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선택 과목은 예시일 뿐입니다.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자 1학년 때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 있죠. 이건 공통 과목이에요. 공통 과목. 이 공통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은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수능에 반영되지 않아요. 다시요. 이 국영수는 내신입니다. 내신. 수능은 별개다. 수능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수능 공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탐과 과탐이 있죠. 요 사탐, 과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 사탐, 공통사회, 공통과학 사탐, 과탐 요건 수능 과목입니다. 이게 수능 출제 범위예요. 다시요. 요 1학년 때 배우는 사회, 1학년 때 배우는 과학이 수능 출제 범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에서만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겁니다. 출제를 하겠다. 물론 문제 난이도는 올리겠죠. 출제 범위는 정해놓은 거지만. 그럼 2학년 때부터 이제 나눠지겠죠. 사탐, 과탐이 여러 가지. 이것도요. 이공계에 내가 어떤 과목을 내가 어떤 것을 희망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택 과목이 결정돼야 된답니다. 무조건. 그래서 성적이 된다면 1학년 때 그때 학원에 문의하시면 이거에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전제는 1학년 때 이미 확고한 자신의 진로가 결정돼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고교학점제는요. 빨리 선택하라는 겁니다. 진로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로가 결정이 돼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학년 때도 조금 좀
늦지 않냐. 중학교 때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윤곽은 잡아야 돼. 큰 윤곽은 잡아라. 예. 하물며 이과 문과계요 정도는 잡아놔야 되지 않겠느냐. 더 세부적으로 못 잡더라도 아무것도 진로 선택하지 않고 1학년 때도 진로 선택을 안 해버리면 선택 과목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슷하지만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 선택 과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도움 좀 주세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아이가 희망하는 과는 뭘까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선택해줘요? 그게 준비가 안 됐다는데 뭘 요구하시는지 너무 모르시는 거죠. 도움을 받겠다고 하시면서 무슨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진로가 뭔데요? 아직 결정 안 됐어요. 그럼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선택 과목은요. 누가 선택을 해줄 수가 없어요.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진로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문제는 요 사탐 과탐이 1학년 때가 출제 범위라는 거죠. 그러면요 2학년 때까지는 1년 동안에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겠죠. 1학년 때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3학년 때부터는요 이제 수능을 준비해야 되니까 다시 또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약간 이상하게 돼 있죠. 자, 근데 1학년 때 배우는 건 국영수는 또 내신이 아니에요. 그럼 2학년 때 배우는 거 있죠.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 화작, 독서, 장문, 문학, 뭐 대수 여기 나오죠. 대수, 미적 이런 것들이 수능 과목이 되는 겁니다. 2학년 때부의 선택 과목, 국영수는 2학년 때의 선택 과목이 수능 출제 요소가 되는 거고요. 수능과 관련이 있는 거고. 1학년 때 배우는 건 수능과 관련이 없는 내용들. 사탐, 과탐은 1학년 때 배우는 게 수능. 2, 3학년 때 배우는 건 수능 범위는 아니다. 그렇다고 요 선택 과목이 사탐, 과탐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자신의 진로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난 분명히 생명, 과학 쪽을 희망하는데 막 이상한 거 막 선택하죠. 막 한국지리, 동아시아 탐구. 절대로 그걸 선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정리를 하자면 자, 내신은 5등급제 근데 수능은 9등급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능 매우 어려워졌는데 수능마저 5등급제가 아니라 9등급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성적은 9등급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등급은 4%죠. 2등급은 11%, 3등급은 32%. 9등급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촘촘한 거죠. 그러니까 수능의 영향력은 막강한 거예요. 저 역시 학생들을 우수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건 내신은 변별이 불가능하다 이제. 그렇다면 저 역시 공부 잘해 얘가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이냐라는 건 모의고사 점수를 보겠죠. 모의고사를 보고 국어 1등 나왔어 이번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능이 중요하고 수능은 9등급제가 그대로 유지다. 그리고 수능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다시 말해서 선택 과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모든 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신 경쟁은 그나마 완화됐다는 얘기는 범위를 늘렸기 때문에 그래도 2등급 컷 안으로 들어오기는 편해졌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건데 중학교 때부터 입시 경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의대의 영향력도 꽤 크죠. 2,000명을 늘려버리는 순간 너도 나도 다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엄청나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준비하던 학생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의대가 아니라 그냥 일반고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많이 올라가겠죠. 준비를 탄탄히 하는 학생들이. 그러면 그 학생들이 내신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버리면 나는 또 밀릴 수밖에 없죠.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아질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의 입시에 대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단지 중학교 내신을 따기 위한 공부가 아닌 그렇잖아요. 지금 중학교 때 내신 지금 뭐 중간고사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인데 그 중간고사 잘 보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 건 그건 부수적인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고등학교 입시를 대비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단순하게 요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정시 비율은 그대로 40% 이상 유지입니다. 물론 그것도 정시 40% 이상 유지되는 학교는 16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나머지는 40%가 안 되죠. 서울에 있는 대학만, 그것도 16개 대학, 누구나 들으면 아는, 희망하는 대학은 정시 비중이 40%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의 위력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다 반영되는 거죠. 내신, 생기부, 중요합니다. 생기부 많이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수능, 그리고 면접은 원래 학종에는 존재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류의 중요도가 꽤 높아졌다. 서류라는 게 생기부입니다. 생기부. 따라서 벌써부터 저희 학원에 이 생기부 관련해서 문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생기부를 저희 학원은 또 관리를 해줘요. 예. 소수의 비용을 받고 생기부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중요한 건데 고교 학점에 대해서는 서류의 중요도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제가 뭐 시간상 얘기를 안 했지만 이게 거기에다가 논술형 문제로 싹 다 많이 바뀝니다. 고교 학점에 대해서는요. 지금은 한 5문제, 6문제가 논술형 문제예요. 근데 그게 40%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제 애들 쓰는 거 부담스럽죠. 논술이에요. 논술 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수학으로 예를 들면 주관식 문제 뭐 예를 들면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정답 루트 1 이거 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관식 맞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걸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왜 루트 1이 나오느냐? 그 과정 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설명해 줘야 돼. 설명 논술로. 그런 문제가 40%로 확대되는 겁니다. 고교 학점이 되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졌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논의한다는 게 의미 없지만 이미 확정됐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비중이 부담이 너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변화를 주더라도 뭐 문제가 있다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것도 4년 후입니다. 4년 예고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3 학생들이잖아요. 대부분 중3 학생들이 또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고교학점제의 첫 스타트를 끊는 학생들이에요. 많은 시험을 해보겠죠. 시험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3 학생들. 여러 가지를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얘네들한테 적용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혼란. 선생님들도 잘 모릅니다 지금. 전문가들도. 왜냐면 혼란스러우니까 아직 정확하게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냥 앞만 나온 거죠. 그럼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저희들도 봐야죠. 학교에서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할 것이냐. 소수 학생이 몰리는 선택 과목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선택 과목이 있는데 나는 내 진로가 특이해서 요거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개설이 안 됐다. 그건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고 만약에 3-4명밖에 없다. 그럼 이거 등급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건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네. 근데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자, 이거 보시면 자, 이 조치에 있는 세종여고를 제외하고 국제고를 포함한다면 세종시에 15개 고등학교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올해 2024학년도 모집 인원을 보면 이렇게 다 증가하고 있죠.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뭐 지금 특히 이게 2024학년도 올해죠. 그게 황금 돼지띠 영향을 좀 클 거예요. 그때 많이 태어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늘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인구수는 학생 수 감소 추세예요. 그럼 이 세종시도 여파가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속도는 매우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시 자체의 성격상 아니면 꽤 오랜 시간 유지되던가 아니면 적어지더라도 미세하게 적어지겠죠.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냐? 매우 유리한 겁니다. 등급 따기가 유리한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만약 학생 수가 계속 준다. 그러면 10%라는 범위로 넓혀놨지만 그건 역시 촘촘해질 수밖에 없죠. 학생 수가 줄면 줄수록. 그러나 세종시는 그런 영향력이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증감했는데 올해 그럼 우리 아이를 이제 곧 있으면 대학에 이 고등학교에 지원해야 되는데 어디를 할 것이냐 라는 게 또 관심사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 집 앞에 고등학교 있으니까 거기 보낸다. 좋죠.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예, 가까우면 유리하다. 좋다. 자, 그런데 그 가까운 학교가
매우 적은 인원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좀 굉장히 불리한 거죠. 핸디캡을 안고 가야 되죠. 등급 따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는 겁니다. 세종시가 멀면 얼마나 멀겠느냐 이 범위가 라고 한다면 정말 아주 가까운 곳을 1순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쪽수를 좀 더 많은 쪽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데 아마 사실은 그 지역이 대부분 학생 수도 어느 정도 되고요. 되고 그 다음에 거리도 가까운 학교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 학교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여쭤보시겠죠. 어느 학교가 대학을 많이 보내느냐, 더 좋은 고등학교가 어디냐 라고 한다면 딱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죠.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느냐. 그죠? 적게 다릅니다. 적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조금이라도 더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는 존재하겠죠. 근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다는 얘기죠. 굳이 얘기하면 이거 가까운 아름고 진학률 좋습니다. 쪽수도 많지. 학생수 많습니다. 진학률 꽤 높죠. 근데 장단점이 있죠. 높아요. 높다는 얘기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라기보다는 학교에서 빡세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빡세게 시킵니다. 그래서 국영수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단 한 번도 아른거는요 국영수가 평균 50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에서. 근데 그걸 따라한다 라고 하면 또 유리한 거죠. 유리한 겁니다. 근데 아른고가 좀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다른 학교는 그 정도로 안 시키느냐 그냥 애들 방치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비슷비슷하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린다면 집에서 가까우면서 그리고 좀 더 학생 수가 좀 많다. 비슷비슷하다. 여기가 조금 멀고 여기 조금 더 가깝다. 근데 여기가 조금 더 많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건 여기지만 여기를 선택해야죠. 큰 차이가 없다면. 여기가 진학률이 어떻게 되더라? 이것까지는요.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네. 왜? 물론 과거는 존재했죠. 더 많이 보낸 학교도 존재했고 많이 못 보낸 학교도 존재했지만 지금의 세종시의 현황은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비슷하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되고 유입도 됐고 그리고 학원도 잘 돼 있고요. 세종시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험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자 여기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점학교라고 하는데 요거는 고려할 대상이냐? 전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그냥 조금 더 학생들한테 선택을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요 중점학교들 있죠. 그러면 선택 과목에 이런 과목들이 조금 더 있어요. 더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중점학교에 가서 두르고에 가서 요 과학 집중 탐구반에 들어갔다. 그치? 그럼 생기부에 조금 기록이 되는 것뿐이지 절대적으로 유리한 곳에 오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크게 고려사항이 아닌데 자꾸 부모님들이 야 여기는 중점학교래 어디가 중점학교래 라는 건 유명무실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성적입니다. 단순하게 성적이에요. 공부만 잘하면 예나 지금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조건 성적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거죠. 수능도 공부고요. 내신도 공부고. 공부 잘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생기부 관리해야 되는데 생기부도 선생님이 잘 써줍니다. 잘 써줘요. 어차피 이 학생이 좋은 대학에 진학할 학생인데 선생님의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근데 그 에너지를 모든 학생한테 골고루 쏟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어차피 선생님이 정말 힘들게 집에 가서 퇴근해서 시간도 없는데 피곤한데 생기부 작성을 해줘요. 평가. 이 생기부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과목 선생님이 다 써줘야 되는 겁니다. 단위만 써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반에 들어온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나에 대해서 다 평가를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엄청 그걸 다 똑같이 컨트롤 V 해가지고 다 복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온몸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게 써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적이 안 되는 애들은요. 이건 아무 짝에도 쓰는 거 없어요. 근데 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이거를 화려하게 써주겠냐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은 내가 조금만 좀 예쁘게 다듬어주면 이걸로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선생님이요. 우리 학교의 우수 학생이면서 내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더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다는데 그 신경 안 써준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써준다는 거죠. 기본은 성적이라는 거예요. 자, 많은 시간이 갔는데요. 더 말씀드릴 게 있지만 자,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부모님들은 더 궁금한 게 많으셔야 됩니다. 계속 알아가셔야 되고요. 잘못된 정보에 접하시지 마시고 학원 측에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약속드리며 저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우실 텐데 결국은 공부를 더 많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예나 지금이나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입시 제도 이런 권자 이런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아마 2시간 이상 부족할 거예요. 저희들이 식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입시 전략 연구소가 창설돼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신청자들에 이렇게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별지에 보시면 상담 신청서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걸 작성해가지고 이따 끝나고 나가실 때 제출을 해주시면 데스크에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약속을 잡아가지고 개별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제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지금 중학교 3학년에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교과별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어 안재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전에 소개받은 안정혜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경력을 잠깐 한번 설명드리면 강의 경력은 20년이 넘었고요. 고등학교 3학년만 지금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먼저 항상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교육의 틀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대학은 항상 목표는 똑같아요.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모은다는 게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 이런 틀이 됐던 저런 틀이 됐던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좀 비교를 해서 집중할 텐데 첫 번째는 수능입니다. 정말 많이 중요해졌고요. 두 번째는 고1 내신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넘기시겠습니다. 자, 영어를 먼저 이해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관점이 이제 거시적인 관점, 수능적 관점입니다. 이 수능적 관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그 등급제의 변화도 생겼고요. 고교의 내신의 특징도 바뀌었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의 수능적 이유와 미시적 관점의 내신적 관점을 가지고 타고들어 가겠습니다. 영어라는 것은 기본적인 틀 구조가 변화는 없습니다. 솔직히 영어 원투가 수능에 반영이 되고 변경돼도 영어 원투가 반영되는데 그거의 차이점은 별로 변경이 없어요. 먼저 수능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생각하는데 현 중3하고 기존에 위에 학년하고 반드시 달라요. 왜 다르냐면 여기서 그 수시 모집에서 내신의 변별력이 좀 약해질 거예요. 내신의 변별력이 약해지면 각 대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수한 학생을 뽑기 때문에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내신의 변별력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대학은 수능 최저라는 것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틀로 한번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최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느냐라는 걸 이제 아직 인지를 못합니다. 수능 최저가 가지는 이 내용을. 두 번째가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의 강화가 수시 모집에서 미충전이에요. 그럼 수시 모집은 전량 다 정시로 가버리니까 당연히 정시에서도 수능의 영역이 높아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평가 과목 증대와 평가 점수 확대가 당연히 되니까 당연하게 고등학교 진학 전에는 영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마스터링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선생님이 예측하는데 국어와 수학의 강세가 당연히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서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영역을 따져줘야 되는데 그러한 영역이 얻는 게 바로 수능 영어예요. 영어는 효자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반드시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이제 같이 출발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보시면 최근 5개년 동안에 나왔던 그 수능의 영역부터 시작해서 모고까지 다 포함한 내용인데 아이들이 뭘 많이 틀리는지를 다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틀리는 게 빈칸, 순삽이에요. 자, 빈칸과 순삽은 무대기로 애들이 다 틀려해요. 자, 여기서 이제 등급들이 다 가려간다는 얘기죠. 원래 가장 난제가 높은 게 그 모의고사의 39번, 자, 순서 삽입의 문장이 39번 3점짜리입니다. 실제로 3점짜리 삽입의 문제는 거의 잘 푸는 아이들도 보통 3, 4분이 넘게 해서 5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마지막 8면에 가서 장문에서 아예 멍 때리게 되죠. 그래서 등급이 훅훅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넘고 가야 되는 것은 빈칸이란 영역과 순서와 삽입이란 영역이다 라는 내용인데, 자, 이 빈칸은 대입학 문제예요. 대입학 문제는 주제인데 주제를 못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단순하게 단어 독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절대 빈칸 삽입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어느 학년 일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앞서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풀면 돼.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단어를 가지고 독해를 하기 때문에 문맥을 가지고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점수가 꽤나 잘 나오네요. 실질적으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대놓고 나서 이렇게 문장 구조를 파악해서 들어가게 되면 애들이 손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어 독해가 아니라 문맥적인 독해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걸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모평 기준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버리면 이게 총정률이에요. 어마무시한 문제가 총정률이에요. 여기서 솔직히 이렇게 나와줘서 그냥 어떻게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충정률을 설명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같은 등급에서 퍼센트에 대해서 들어가서 등급이 몇 개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형태꼴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내신에 대한 관점으로 가야 되겠죠. 수능이라는 관점은 제가 이제 무한 반복드렸어요. 자, 수능 굉장히 중요해졌다. 수능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그러면 수능이라는 영역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지금이에요. 예전에는 고1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천천히 가도 되는데 지금은 그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중학교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다 만들어져야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쏟아볼 수 있다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제 1학년 때 결정이 돼버리면 거의 힘들어질 상황까지 계속 발전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걱정하시는 게 내신은 어떻게 점수를 획득하느냐 이제 이 내용인데, 사실 내신에 대한 비율 평가를 보시면 이게 10%, 24% 이렇게 1등 상승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치상에만 계산하지 마시고 제가 다음에 뭘 적어놨냐면 인원수별을 적어놨어요. 인원수별을 확대가 되면은 이제 몇 명이 1컷을 받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당연하게 인구수가 적은 데 들어가면 힘들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서도 물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막 퍼대고 부딪히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퍼센트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들어가려고 해도 당연히 어떤 제재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가 중학교 때쯤 생각하듯이 어떤 하나의 지문을 통닭 암기해가지고 그냥 A를 받으면 된다. 절대 그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외부 지문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교과 지문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휘가 훅훅 날아갑니다. 아이들이 동의어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문문만 암기를 하니까 이게 들어가네? 이게 답이네? 그건 중학교식 사고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 보시면 실질적으로 내용이 외부 지문에다가 또 다른 교과 지문에다가 수두룩하게 펴나와요.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입학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빈칸입니다. 빈칸 문제를 못 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다 미리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개의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자,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객관식이라고 어떤 형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봤었을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냐?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힘들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도 다 거의 다 비슷하고요. 문제 유형들에 대한 고등학교 형태, 세종시에 존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까, 이런 정도에 대한 전달사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향성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현재 중3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되느냐. 자, 독해를 꼭 독해다운 요소로 해줘야 됩니다. 자, 독해라는 것이 출제자, 즉 작가와의 의견이에요.
자, 작가가 이 글을 우리에게 뭔가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 대화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어만 해가지고 뜻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숨겨진 대화가 과연 무엇일까 이걸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인 요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독해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요즘에 아이들은 거의 문법을 잘 안 해요. 근데 사실 이러한 문법적인 요소가 기본화되고 그러한 문법에 기본화돼야지만 독해가 끌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셔서 현 중3 때 적어도 문법에 기본화된 내용은 철저하게 다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문맥 파악을 구문 체크예요. 자, 서술형 기업에서 그냥 아무 문제나 서술형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구문이 들어가 있고 구문 속에 포함된 문법에 둘이 어우러져서 문제화되어집니다. 이 서술형은 각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자율성이기 때문에 강의하신 내용들 중에서 충분하게 커버가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구문들이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휘입니다. 어휘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해요. 무한 반복하셔야 됩니다. 무한 반복해서 똑같은 어휘라 할지라도 반드시 다이어, 동의어, 유사어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각각의 글 속에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정확히 숙지해서 고등학교로 올라와야지만 남보다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도 달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못 달립니다. 현 중3 때 이런 부분들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지 못하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미 격차는 벌어지고 그 격차는 이 시점이면 고3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세분화되었지만 방법은 하나예요. 모든 대학이 뽑는 거는 우수한 학생을 뽑는 거고 우수한 학생을 뽑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저의 논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으셨죠? 이런 거 뭐 큰 문제 없겠죠? 시험 보러 갈까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종시의 그 일반 고등학교들 중심으로 입시 교육 현장의 그 치열한 경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로 치열하냐면은 아까는 제가 그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내신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학교마다 담당 선생님들이 신입생을 받게 되면 이제 5월에 4월 말 5월 초에 첫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난이도 조절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해마다 격차가 커요. 그 정도로 잘하는 애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는 1등급은 4%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난이도 조절을 잘해서 변별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조금만 방심을 하면 만점이 많이 나와버린다. 그래서 실제 한 2년 전에 중천고등학교에서 수학 시험 문제를 이 정도면 잘 됐겠다고 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만점이 36명이 나왔어요. 학교가 발칵 뒤집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문 날 일이죠. 이제 1등급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은 어떻게 보내요? 인서울이 안 된다는 얘기고 의대 뭐 이런 거 아예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기말고사에서 변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이제 기말고사에서 노심초사했죠. 평균 점수가 36점 나왔어요. 굉장히 성공적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중촌고 그 당시 수학뿐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름고 영어가 그렇고 양지구 수학이 그렇고 이런 일들이 지금 세종시대에서 비일비재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긴장을 할 정도로 해마다 이렇게 다르다 이거죠. 그 정도로 빠르게 우수한 학생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까 영어 선생님 말씀대로 고등학교 가서 준비하면 이미 늦다 이거죠.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중3 학부모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5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5월부터 하니까 늦어요. 남은 1, 2개월이라도 빨리 해드려야 이런 자각들이 있을 것 같아서 3월부터 했는데
이번에 3월 말일 것까지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냈는데 설명회 공고를 냈는데 거의 다 3월 말일 것까지 마지막 주까지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기들이 뜨겁구나. 해를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가 이렇게 느끼고 있고 아마 이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어떤 준비하는 시간이 단축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수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전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원입니다. 네,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이제 고등수학 14년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 전원수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독자가 5,700명이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강남 한국병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중등수학이랑 고등수학의 차이가 일단은 다들 어떻게 차이가 난다는 거 정도 아시겠지만 좀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등수학은 이제 계산력을 가지고 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근데 고등수학은 이제 해석력이라고 해서 그래프를 베이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등식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얘를 식을 베이스로 접근하게 되면 그냥 단순해요.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해는 1에서 2 사이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외울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얘가 작아요는 큰 거랑 작은 거 사이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크다 그랬으면 큰 거보다 커지고 작은 거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얘를 외우는 것도 사실 좀 큰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고등수학 올라가서는 외우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x-1, x-2가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당연히 x의 범위가 1에서 2 사이다. 이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만 올라가도 갑자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 2의 x 마이너스 2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은 얘는 풀 수 있었던 친구들이 얘는 갑자기 못 풀게 되는 되게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진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의 의미는 뭐예요? A랑 B랑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면 얘와 얘 부호가 다르다가 이 부등식의 해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해석. 그래서 여기는 얘랑 얘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x-1이 음수였을 때는 x-2가 양수가 되고요. x-1이 양수였을 때는 x-2가 음수가 됩니다. 라는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래도 얘보다는 1만큼 더 크니까 얘가 음수이면서 얘가 양수일 수는 없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서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얘가 양수일 땐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일 땐 얘가 음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똑같은 형식으로 풀리게 되는데 이걸 단순히 그냥 큰 수와 작은 수 사이다라고 외워버리면은 기준 자체가 달라지니까 얘는 아예 해석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식을 베이스로 했을 때 이것만 외우면 된다. 이게 중학교 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얘를 그래프를 베이스로 해석했을 때 어떤 느낌이 될까요? 자,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얘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느낌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 아래쪽에 있는 그런 부분의 x좌표들을 모아보면은 그 x좌표들을 쫙 모아보면 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기 때문에 얘는 1에서 2 사이다. 그러니까 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랑 그래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건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고등수학에서 대부분 전부 다 그래프를 베이스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식을 베이스로 해석하는 거에서 조금 그래프 쪽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구하던 학생이 갑자기 얘를 보면서 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하던 게 포크질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등학교 수학은 젓가락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포크 가지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걔를 자꾸 젓가락으로 먹으라고 하니까 젓가락질을 아직 제대로
배우지 않은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그냥 나는 포크질로 할래. 포크질로 충분히 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포크로 먹을 수 없는 애들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수학이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변화가 우리 해석학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수학에서 해석학으로 바뀌게 되는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잘 잡아주지 않으면 고등수학이 되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학교 때는 이런 사이클로 공부를 하죠. 그냥 단순히 강의를 보고요. 그 다음에 숙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답을 하죠. 그 다음 또 강의를 듣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요. 중학교 때 얘가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계산력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숙제를 하는 것 자체가 연습이에요. 여기는 얘가 연습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충분히 됐으니까 내가 틀렸던 것들만 잘 고치고 다시 강의 들으면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등수학에서는 강의를 봤는데 갑자기 젓가락질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그러고서 젓가락질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젓가락질을 스스로 체화시키는 그런 과정 없이 바로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잘 풀릴 리가 없습니다. 이 개념이 중학교 수학에 비해서 고등학교 수학의 개념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 개념을 왜 배우는지부터 정확하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중요하다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대부분 다 그 체감을 잘 못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개념이 중요하니까 한번 일단 무조건 돌려야 돼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가는데 그 개념을 공부하는 게 사실 진짜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마이너스 y가 있어요. x 더하기 y가 있어요. 얘는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라고 우리가 이거 합차 공식이다 이렇게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배웠을 때도 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이거를 배워놓고서는 뭐 예를 들어서 79 곱하기 81 같은 이런 계산을 그냥 79에다 81을 곱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개념을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계산을 쉽게 하려고, 그죠?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쉽게 해석을 하려고 개념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80 빼기 1, 그 다음에 80 더하기 1로 해석해라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것 자체를 그냥 나는 이걸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걸로 계산하고 끝날래. 계속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계산량도 되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개념을 새로 배워도 활용을 전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제대로 그러니까 얘를 배웠을 때 얘는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y가 있었고 x 더하기 2y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공식으로 배우지조차 않죠. 왜요? 얘는 특별하지 않거든요. 얘를 그냥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때요? 지금 x, y의 항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산이 어때요? 깔끔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면 나는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인식까지 다 갖추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78 곱하기 81 이걸 딱 보면서는 한 번쯤은 아쉬워야 돼요. 보면서 얘가 82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철저하게 완전히 몸에 익을 때 체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오답을 하고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답을 할 때 제가 이거는 X 표시를 한 게 아니라 꼭두각시 개념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을 했다는 거는 저한테 질문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풀어줄 거예요. 라고 한다면 아직 그거는 제 생각이잖아. 아이들의 생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뛰어넘을 수 있게 스스로 복습을 철저하게 체화 과정까지 다 겪고 나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이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그런 의존도 때문에 체화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뭐가 있냐? 첫 번째, 고등수학 상하의 완벽한 개념.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수학 상하가 지금은 이제 공통수학 1, 2가 됐죠. 거기는 그 개념들이 고등학교 전반에 되게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근데 이 개념들은 한 번만 보고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얘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행을 하고 온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누구야 인수정리가 뭐지? 라고 물어보면은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잡혀있는 친구가 잘 없어요. 그냥 한번 봤다.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이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는 그런 식의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추천하는 공부방법은 무리한 선행보다는 심화 과정을 한번 겪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기다가도 써놨지만 모든 과목마다의 심화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에서 심화 과정을 완벽하게 내가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심화 과정은 거의 공짜 느낌으로 가게 돼요. 물론 완전 공짜는 아니겠지만 다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수학 상하를 한 번 하고 거기는 개인 심화를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심화 과정까지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공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추천드리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개념을 아는데 응용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사실 응용력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차 공식 그게 뭔지 알았으면 그냥 보여요. 그걸 찾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응용력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개념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어디에 쓸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베이스가 없어요. 중학교 수학부터 공부할까요? 이거는 좀 되게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냥 그때 부분을 외워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수학 2의 극대 극소 단원인데 얘를 풀려면은 수학 3에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 개념을 알고 있어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단순하게 네이버에 쳐보면 됩니다. 그러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정 안 되면은 유튜브에 쳐봐도 돼요. 그러면은 전원 수업에서 잘 설명해 줄 거예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정보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는 뭐 EBS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냥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개념이 있으면 그때 외워줄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만 가지고 하나하나 외워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죠. 실수가 많아요. 이쪽 파트는 대부분이 이제 시간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외자라는 게임을 했을 때 실제로 구구단을 몰라서 틀리는 사람보다는 시간의 압박 때문에 틀리는 친구들이 더 많죠. 그죠? 그러니까 실수가 많은 이유는 제한된 시간,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20몇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압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도 시간 관리를 충분히 해주면서 그러니까 시간을 재놓고 한 문제에 뭐 몇 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생각하는 훈련들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념 공부예요.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해주게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길까요? 개념을 배우는 이유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산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개념을 사용하면은 계산량이 드라마틱하게 줄기 때문에 시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그럼 개념 사용을 많이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수포자예요.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포기하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케이스랑 너무나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없어요. 난 채우고 싶어요. 이런 태도라면은 나는 그냥 포기했어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수학을 포기했다고 선언한 친구가 다시 수학을 잘하게 되는 케이스는 정말로 드물게.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설명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수학도 큰 문제가 없겠죠. 포기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국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박세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국어과 곽세리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페이지가 조금 몇 개 안 되죠. 몇 장 안 되죠. 그래서
가볍게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내용 해서 국어의 특성, 중등국어 대비, 고등 내신 대비, 그다음 대입 입시까지의 길 해서 가볍게 말씀드렸는데 왜 해야 되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면 사실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우리말인데 왜 몰라? 그거는 사실 읽으면 답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제일 크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애들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우리 때는 읽으면 답 나왔거든.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 국어의 4가지 영역이라고 해서 국어의 흐름을 조금 먼저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는 일단 문학, 비문학, 그 다음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화법과 작문이랑 언어와 매체를 나눠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 조금 덜 하고 조금 꼼수 부려서 읽어서 풀 수 있게끔 하는 친구들은 화법과 작문을 골랐고 나는 공부 조금 잘해. 그래서 수학처럼 답이 딱딱 정해지는 게 좋아. 하는 사람들은 언어와 매체를 골랐었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못 고르죠. 선택 과목이 사라져서 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이제 다 공부를 하게 되면서 변별력이 커졌죠. 그래서 학생들의 성적이 달라지는 부분이 되는 게 여기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국어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럼 중등국어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국어는 똑같아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유법이라고 해서 옛날에 내 마음은 호수요. 맨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예시가 아직까지도 쓰여요. 저 학생 때도 배웠던 거, 그 전에도 배웠던 거 계속 썼던 거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건 국어는 계속 똑같아요. 그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게 쌓이는 건데 난이도만 다를 뿐. 그래서 그 표현 방법은 이미 알고 있다 치고 고등학교 때 하니까 원래 중학교 국어는 책에 날개라고 하잖아요. 조그맣게 글씨 나와 있는 거 선생님들이 이거 외워라고 알려주는 걸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시험 봤다면 이제 그걸 까먹어버리고 고등학교 올라와 버리면은 똑같은 게 또 나오니까 배웠던 것만 기억하고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국어는 단순히 암기가 아닌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상관없이 사실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저희는 학교 선생님 시험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작가의 의도를 선생님이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중등국어 시간에도 잘 들어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냐 저렇게 설명하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문학 작품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가지, 3가지로 해석이 된다면 이 선생님은 어떻게 했는지 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그걸 파악해야 되는데 그대로 외워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윤동주 시인의 시가 하나 있는데 그 밑에 부분에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사람이 등불을 밝힌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인 시요. 어둠을 내몬다고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요. 이렇게 찾는 것까지는 중학교 때. 근데 중학교 때 사실 선생님들이 이거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등불은 얘들아 여기에서 이 사람이 독립운동하는 거야. 그리고 어둠을 내모는 거니까 윤동주는 독립운동가여서 이거는 일제강점기를 내몰고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만 알려주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도 안 알려주고. 그래서 흐름을 알고 여기에서 뒤에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다고 했고 이렇게 했을 때 원래 고등국어에서는 보기라고 해서 윤동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거랑 연관지어서 하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이걸 안 알려주고 그냥 얘들아 이거는 일제강점기야 이렇게만 알려줘 버리니까 나중에 똑같은 게 나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대로 외우고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똑같은 윤동주가 쓴 시여도 다른 시가 나오면 똑같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작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선생님 작가는 굳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작가도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들어봐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요즘 수능에 자주 나오는, 요즘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고재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시는 중학교 때도 했는데 모르죠. 애들이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 작가도 좀 신경 써서 애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분석의 틀을 갖추고 스스로 분석해보자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분석의 틀은 그냥 있어 보이게 쓴 거고, 사실 표현 방법, 중학교 때 하는 심상이라든지 표현 방법, 지기법, 은유법 이런 거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놓고 모든 작품에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거기에 사용된 것만 찾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에 이 작품에 10개가 있는데 3개만 알려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에 낼 것마다. 근데 이게 다른 선생님은 또 더 알려줄 수도 있으니, 그게 유사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 그걸 스스로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삼문, 내삼비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거든요. 매일 3개씩 예비고일들이 꼭 항상 하는 건데, 그 학생들이 문제만 풀어요, 열심히.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 안 풀어도 돼. 문제 안 풀어도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지문, 미래가 시간 오래 걸려도 되니까 사용된 표현 방법이나 이런 거 다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분석해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봤으면 응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지문에 적용해서 이것도 해석해보고 저것도 해석해보고 한 다음에 얘네끼리, 주제 같은 애들끼리 묶어볼 수 있어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유사한 거 찾는 문제도 풀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중등국어는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봐요. 어지간하면 잘 봐요. 그대로 외워서 열심히 성실하게 했다면 80점, 90점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막 30점 받는 친구들도 있고요. 60점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받는 친구들은 나 고등학교 때 잘했는데, 아니 중학교 때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왜 이러지? 가 돼버리는데, 사실 그대로 외워서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럼 고등 대신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본이 탄탄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등국어도 국어예요. 난이도만 어려워졌을 뿐. 이게 지문이 조금 어려워졌을 뿐이지 결국 똑같이 우리말이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하는 거이기 때문에 기초를 탄탄하게 하면 적용도 할 수 있고 이걸 활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응용도 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국어가 기본이잖아요. 수학도 요즘에는 일부러 애들이 못 알아듣게 지문을 길게 해서 줘요. 가끔씩 수학 선생님들도 저한테 찾아와요. 이 지문이 이렇게 해석된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해석된 거냐. 그러면 이거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해석이 2가지가 다 돼요, 선생님. 이거 수학 문제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렇게 계산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석되면 이렇게 계산해야 할 것 같은데 답을 보고 이 지문인지 이 지문인지를 확인하시고 애들한테 얘들아 이런 뜻이야 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학 선생님들도 애매하신 거죠. 그래서 가끔 찾아오시는데 그 지문을 애들이 읽으면 어떨까요? 애들도 헷갈리겠죠.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거 이해가 안 가요. 문제가 길어지면은 못 푼대요. 애초에 풀지를 않아요. 모른다고. 그래서 그런 근본이기 때문에 좀 탄탄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등국어에서 그거를 미리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데 사실 중등국어의 내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내신하느라고 고등 선행 안 하시고 애들 연습하는 시간 조금 아깝고 이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세요.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한데 이제 이 연습을 하려면 고등학교 가서 연습하려면 좀 늦어요. 그래서 미리 방학 때나 아니면은 이제 뭐 2학기쯤부터는 시작을 해야 애들이 연습할 시간 천천히 해보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고 그럼 대입 입시 국어는 어떻게 변했냐라고 한다면 선택 과목이 사라졌죠. 선택 과목이 사라지면서 애들이 문법이 안 되는 친구들은 안 골랐으면 되는데 안 골라버리면 되는데 지금 변별력이 생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법을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 성실하지 못한 친구들은 틀릴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면 헌법과 작문은 사실 시간을 오래 들여서 읽으면 답이 나오거든요.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
문법은 공부 안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애초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수대가 확실하게 갈라질 수 있는 그런 국어가 됐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는 지침 같아요. 계속 쌓이는 거야. 누적되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은 호수요가 아직까지도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과목들을 계속 적용을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고, 난이도만 달라졌기 때문에 쌓아놓은 상태에서 조금 더 응용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래서 문학, 비문학은 기본으로 무조건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화작은 당연히 틀리면 안 되는 과목이기는 해요. 사실 읽으면 답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화작은 안 틀린다 치고 이제 기본적으로 물론 해줘야 되는 거고, 언배는 이게 성적을 가르는 근본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문법을 미리 준비해주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잘 들으셨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제가 이제 중3 학부모님들 있으니까 그래도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죠, 그죠? 고등학교 선택하는데 어디 고등학교를 보낼까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는 대학 진로를 먼저 정하고 선택하는 게 좋다. 고등학교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는 꼭 국제고를 보내야 되겠다. 세종의 자존심은 국제고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꼭 국제고를 보내야 되겠다 해서 보냈는데 속망하지. 그게 저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국제고를 보내놓고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말이 안 되는 이런 저기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고에 가서도 적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실제 국제고 같은 경우는 그 수행 평가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커리큘럼 자체가 달라요. 국제고뿐이 아니라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들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적성과 그다음에 대학에 가서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그다음에 과연 자사고나 이렇게 특목고를 선택했을 때 어느 정도로 적응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하위 25% 이하로 떨어지면은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뭐 실제로 저희는 많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우울감, 자존감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거는 어떤 그 학업 성취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생의 큰 중차대한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 일반 고등학교라고 그러면은 국제고 세과형, 그다음에 그저 예술고등학교 이렇게를 빼고는 일반 고등학교가 15개 학교가 있어요. 이 15개 학교 중에서는 대성고가 유일하게 사립학교입니다. 거기는 대전의 대성고등학교재단과 연계가 돼 있어서 사실 아직까지 그 의혹에 비해서 그런 어떤 입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건 아직 검증은 안 돼 있는데, 아마 금년까지 하면은 이제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입결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의혹이 있는 학교다 하는 부분과 한때는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던 그 핫한 학교였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5개 학교 중에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학교가 그 세종고등학교. 거기는 250명 정원 중에 250명은 그 지역에서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 조치원 일대에서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50명은 전국 단위 선발을 해요. 그래서 전국 단위 선발이니까 뭐 서울에서 보고 그러나 보다 그게 아니고 세종시 동남위에서 거의 다 찍는다. 근데 비교적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갔었다. 지금도 좀 우수한 아이들이 비교적 갖고 있는데, 이제는 그 시절만 해도 세종의 일반 고등학교들이 그렇게 이렇게 뭐 어떤 짜임새가 있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 고등학교의 우수한 학생들도 얼마든지 세종고등학교에 우수한 학생들 못지않다, 입결도 못지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으되 그래도 특별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좀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15개 학교 중에서 그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대성고, 세종고, 그 다음에 한솔고 이렇게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 대성고는 사립이니까 세종고는 전국 단위 선발이 있으니까 이해하겠는데 한솔고는 왜 그러냐? 한솔고는 과거에 비평준화고등학교였습니다. 한 6, 7년 전에 비평준화고등학교였는데 그때 한솔고 대단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평준화가 되면서 지금도 대단은 하지만 그때처럼 대단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5개 학교 중에서 이제 옛날에 이제 저 대성고등학교가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성남고등학교였어요. 그때는 성남고등학교에 또 배정을 받게 되면 집안에 우환이 생겼죠. 큰일 났었죠. 뭐 아무 의욕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처방이 내려지지 않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부원고등학교가 한때는 배정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학교였었죠. 그래서 그 학교 가도 우한에 주는 걱정들을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부원고등학교가 2000학년도에 이제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쯤 되면은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확대된다는 발표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이 그 지거구, 지방거점 국립대에 한해서 40%를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발표가 나면서 그때 갑자기 이제 태도들이 바뀌었잖아요. 수험생들의 태도들이, 중학생들의, 중3학생들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 따기 좋은 데가 어디냐 이제 찾기 시작하니까 부원고가 1번으로 떠올랐잖아요. 그때 아마 성남고등학교가 있었으면 1번이었는데 대성고등학교로 바뀌어버리니까 부원고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우수한 아이들이 다 몰린 거예요. 우리 학원에서도 그 당시 양지중학교 3학년 아이가 충남대 약대를 지방하는 학생이었어요. 굉장히 공부를 잘했지 않겠어요? 충남대 약대였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한뜰마을 위단지 살았어요. 근데 일지망을 부원고를 썼어요. 부원고를 써서 부원고를 배정을 받았죠. 근데 그때 보니까 우리 학원에 공부를 잘하는 어진중학교 다니는데도 그래도 상산고를 생각했었는데 부원고를 지원했어요. 가서 이제 자기들끼리 만났는데 가보니까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종의 교육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세종에 명문고등학교가 탄생하는 순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내신 경쟁 치열하게 했고 그 아이들이 입시 실적도 의대를 포함해서 서울대 연고대를 7명이 합격을 했어요. 굉장히 높은 그런 성과를 보였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부원고를 피해야 되잖아요. 세종시가 아까 상향 평준화됐다고 하는데 상향 평준화 아까 우리 조순국 소장님 그런 말씀했잖아요. 세종시는 일반 고등학교가 상향 평준화됐다 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향 평준화됐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를 피해 가려고 해도 따뜻한 곳은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추위도 이겨내고 비바람을 이겨낼 생각하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저는 상담을 하면서 설명을 거치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급해지시잖아요. 들어보니까 야 급하구나. 야 너 일로 와봐라.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다. 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여유를 자꾸 가지셔야 되고 급하되 혼자 급해야지 아이한테 급하라고 그러면 아이가 절대 급하지 않다. 아이를 뒤에서 몰아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펜스를 좀 넓혀 주셔라.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아이들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지혜로운 가정에서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마치겠습니다.